지금 현재 11월 25일입니다. 지금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보통 중간에 지방보조 사업이 완료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보조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시기가 되실 텐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정산을 이제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지방 보조 사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이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내용이신 할 텐데 혹시 이번 연 교육이 처음이시거나 또는 지방 보조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잠시 기억이 안 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기초 시간에 조금 얘기해 보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을 얘기해야 될 때 참고해야 할 법률이 대충 이제 지방 보조금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 이 세 가지 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2023년도에 편찬한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표준안이 있고 2025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고 해서 새롭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요 다섯 개의 법령과 책자를 이해하시면 지방보조금 업무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권장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먼저 보시면서 그리고 지방보조금 법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사실상 그 실무보다는 서식이라든가 또는 법령상의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실무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지방보조금 법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가 있으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의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시도청과 시군구 256개의 시군구가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17개 시도 교육청에 불과한 교육청의 지방보조금보다는 그 규모나 사업 종류가 훨씬 일반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시는 행정안전부가 그 관련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시고요. 저희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강의 내용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령에서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저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으로 적용해서 조문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조문은 생략해서 기술했으니까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도 행정규칙으로 놓고 조회하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원고는 강의 시기가 4분기인 만큼 정산과 운영평가, 공시 중심으로 기술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방보조 사업의 기초 중에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다 아시겠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부받아서 수행하고 있으신 지방보조금은요, 교육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공익적인 목적의 사무나 사업 등을 교육청에서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재정입니다. 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 교육청에 편성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교육청이 모두 다 집행해야 하고 타 기관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지방보조금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리사업과 다르게 지방보조금 사업은 이윤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지방보조금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처럼 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지방보조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보조사업자나 또는 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그러니까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을 지방 보조금 수령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방 보조 사업자와 지방 보조금 수령자는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시는 단체의 임직원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방 보조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보조 사업자와 지방 보조금 수령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또는 분리돼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방보조 사업자면서 지방보조금 수령자이시기도 하지만 지방보조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도나 또는 이거 시군구에 소재하신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 그 시도나 시군구에 소재한 체육회에 교육청에서 지방 보조금을 나눠주시면 체육회가 일부는 직접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체육회에서 그 관할 지역의 육성 종목 단체에 다시 훈련비 명목으로 지방 보조금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구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축구, 뭐 여자 축구, 뭐 또 다양하게 수영, 뭐 수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종목별로 육성 단체 나눠줍니다. 이럴 때에는 체육회는 지방 보조 사업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훈련비를 나눠 교부받으신 뭐 육성 종목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수령자가 되시죠. 제가 지금 단체들을 쭉 보니까 장애인 학부모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학부모회는 지방 보조 사업자이지만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관할 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면 그 지방 보조금을 수령받으시는 분들은 장애인 학부모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회 단체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시는 지방 보조 사업자지만 직접적으로 그 지방 보조금을 나눠 받아서 어떤 뭐 체험 행사에 참여하신다거나 또는 뭐 먹고 마시는 뭐 이런 뭐 먹는 행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또는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방 보조금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방보조금 수령자로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는요,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동일할 수도 있지만 또는 사업자와 수령자가 구분되어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단순히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보시는 분들은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께서는 지방 보조 사업자가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다니시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준다. 그럴 때 그 교복 구입비를 지방보조 사업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를 받아서 그 재학생들한테 나눠주시잖아요. 교복을 구입하라고. 그럴 때에는 또 학생들이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업자와 수령자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사업 시기인 만큼, 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지방 보조 사업자이신 여러분들께서, 집행 지출을 하실 때, 소액의 지출을 하실 때에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용역 사업이라든가 물품 매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계약을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방 계약 법령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방계약법과 관련된 매뉴얼들이 존재한다 말씀드렸고, 그 매뉴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법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지방계약법을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수의 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입찰 붙이시는 것들은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단체가 아니고서는 입찰을 하시는 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어, 저기 이제 뭐 한 5천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계약을 진행해야 될 때에는 지방보조금 사업부서에 문의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 및 집행 시에 그 예산 편성 단가는 시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지침이나 또는 지방보조금 지침이 없을 때에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평선 방침의 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 단가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이제 회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대부분이 이제 그 교육비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많이 나가시는데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 강사 1호, 2호, 일반 강사 1호, 2호, 보조 강사 별로 단가가 다 적용이 다르고 그 강사 자격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강사 자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방침 단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나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현금 인출은 금지되어 예치형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비예치형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면 비예치는 기존처럼 통장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어떠한 사유로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산하실 때 현금 인출 기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할 겁니다. 소명이 안 되면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돼서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금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나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원본을 지방보조사업자인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 정산하실 때 정산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는 제출하시지만 그거는 사본으로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되고요. 또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에 정산하실 때 증빙서류를 다 업로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어제 제가 교육청 대상으로 교육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보태미 서버는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업로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 문제로 최소화해서 당장 그 예치 사업이라면 지금 당장 지출 승인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그리고 BH 사업이라면 그 정산하실 때는 그 모든 증빙 서류를 서류 사본으로 복사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은 이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지정 정보 처리 장치로 회계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시스템에 있는 서류는 다 모두 사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 시스템에 업로드된 서류는 참고 사항일 뿐 어떤 증권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사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출 승인할 정도의 그러니까 타당성과 공정성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서류만 올려주시면 되지 모든 서류를 다 올려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기부받아서 자기 부담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사업계획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부금은 자기 부담금의 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서 제출하실 때에도 자기 부담금 항목에 기부금으로 얼마 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부금은 어디에 표시해야 되느냐? 예, 수익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 사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부금은 수익금에 들어가고요.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자기 부담금을 약속하신 금액이 있다면 어, 그 일반적인 단체라면 회비로 또는 재단법인이라면 그 수익용 기반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자기 부담금을 충당하셔야지
타인의 재원인 기부금은 자부담금으로 표시할 수가 없고 수익금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집행 잔액 해소를 위해 사업 종료 시기에 무리한 지출은 금지합니다. 뭐 지금 시기에 갑자기 필요도 없는 볼펜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뭐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같은 소모품들을 마구잡이로 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양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면 모두 다 반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원본을 이미 어디 교육청이 하성 경기도 교육청인가요?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다고요? 교육청이. 예, 그거는 조금 잘못하셨네요. 예, 원본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본을 자체 보관하시겠다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예, 사본이 예, 교육청은 사본을 원본은 지방보조사업자가 5년간 보관하도록 법령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뭐 교육청 교육할 때 다시 말씀드려야 될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 사업의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요, 공공재원인 지방보조금의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래도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실 때마다 관련 서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 사항을 파악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지방보조 사업이 종료될 즈음에 정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1년 뒤에나 가능했습니다. 모두 다 집행하고 나서 일이 터지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잘못된 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은 이제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 사항이 한눈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정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 사항 볼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신 건 맞는데 예산 집행 과목이 다르거나 또는 공익적인 목적은 충분하나 당초의 사업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겨서 이제 잘못된 것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정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예치로 안 하시고 비예치로 사업하시는 지방보조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께서는 비예치 사업이라면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 이제 사업 종료 시기에 도래해서 정산하시면 그때 정산서를 받아서 이제 1년간 집행 사항을 확인하고 잘못된 금액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과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검토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의 흐름을 보시면 이 지방보조금 정산을 하는 시점은 법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 사업은 꼭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초에 사업 계획도 6월 말까지만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6월 말을 지방보조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종료가 되면 정산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방보조 사업을 10월 말까지만 하면 다 끝났다. 수료식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얼른 정산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 사업의 폐지가 승인됐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 보면 지방보조 사업을 잘 진행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지방보조 사업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고 포기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포기를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교육청에 신청하셔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폐지가 난 시점에 정산 보고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제 회계연도 종료입니다. 이 회계연도 종료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연도를 따르기 때문에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 기간이라서 12월 말이 되면 지방보조금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든
회계 연도는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방 보조 사업도 매년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가 되면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 보고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정산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 제출 기한과 구성인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종료를 통해서 지방보조 사업을 정산 보고하신다면 2월 말까지가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월 말까지 정산 보고 못하시면 그에 따라서 벌칙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보조 사업이 12월 말로 끝나면 정산 보고 바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실적 보고 구성은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교육감 지정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산 보고 하다 보니까 정산 보고서만 있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이 사업의 집행의 목적부터 그 사업의 성과까지 자유롭게 정성식으로 기술하는 사업 결과 보고서가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법적 용어로는 실적 보고서라고 하고요. 그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사항과 더불어서 별첨 서류로 그 지방보조금의 재원별로 집행하는 정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1호와 2호는 각각 법적 서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서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산 보고서와 더불어서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보고 시에 이런 서류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육감 지정 서류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 화성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관할 교육청에서 정산 보고할 때 원본 서류도 같이 내라라고 얘기하셨다면 교육감 지정 서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서류가 들어오면 시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이 법령 및 교부 조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하면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현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법에서 가능하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지방 보조금액 확정 통보를 해서 보조 사업자에게 정산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니, 지방 보조금은 3월 달이면 3월, 4월 달이면 4월 달, 지방 보조금 교부할 때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방 보조금 당초에 1,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라고 해서 교부 통지가 갔다 하더라도 정산 받아봤더니 지방 보조금이 뭐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 다 못 쓰시고 900만 원만 썼다. 그러면 최종 확정 금액은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상 자금상으로는 이제 1,000만 원을 다 쓰셨지만 담당 공무원이 심사해 본 결과 당초의 사업 계획과 없는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게 한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성 물품을 살 수 없는데 자산 취득성 물품으로 70만 원을 집행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은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통보하면 900만 원이 지방보조금 확정된 금액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100만 원을 환수하라라고 환수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확정액은 정산을 끝내고 나서 통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방 보조금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확정되면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데요. 여기에 집행 잔액은 실제로는 다 썼다 하더라도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될 때에는 미인정 금액까지 포함돼서 집행 잔액이 확정됩니다. 이 지방보조 사업의 정산 보고하실 때 시도교육청에서 보는 검토의 핵심은 첫 번째는 서류의 완결성입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그리고 정산 보고서 첨부된 증빙 서류가 일치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 활동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회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30번을 교육을 했다라고 실적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정산 보고서를 보니까 강사 수당은 10번밖에 안 나갔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서류를 찾아봤더니 증빙 서류를 보니까 10번이긴 10번인데
원래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한 번에 1시간씩밖에 또 안 했다. 그러면 횟수와 시간의 부족으로 미인정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서류가 일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문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그리고 정산의 증빙 서류, 그다음에 교육감이 지정한 서류가 모두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서류의 완결성이고요. 내용의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당초 목적과 사업 계획에 부합해서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진로 캠프를 시행을 했다면 같은 진로 캠프라는 교육 목적 사업을 진행하셨지만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당초의 내용과 다른 사업이 수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지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과거 어느 시도에서 그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하는 보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우겠다라는 보조 사업을 했는데 실적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일반 공사립학교 학생 100명, 그리고 그 시도 주민 1000명 해가지고 1100명에 대해서 영화 관람을 보여줬다라고 실적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보조금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사업인가 그리고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충실하게 수행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서 어,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 집행의 적정성으로 지방 보조금이 사업 계획서의 예상 항목대로 집행되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강사 수당, 그리고 업무 추진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보조 사업이 실제 집행을 보니까 강사 수당만 나간 게 아니고 회의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회의 수당을 마구잡이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강사를 그 네 명을 위촉하도록 해놓고 이제 강사 수당이 나가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액은 100만 원 다 나갔는데 강사 위촉은 2번밖에 안 했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단가를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는가 그런 문제가 되고요. 당초의 계획보다 계획대로 나가는데 왜 횟수가 달라졌는가에 대한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하고 강사 수당만 나가기로 돼 있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에 없는 회의 수당이 왜 나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업무 추진비가 허용되지 않는 지방 보조 사업인데 업무 추진비가 집행이 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 계획이 없는데 집행했다라고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 매식비 같은 거는 제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에 있었는데 매식비가 집행이 됐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부담금을 확보해서 같이 지방보조금과 집행하도록 했던 사업이라면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있을 거예요. 8대2, 9대1, 5대5 이렇게 자부담금 집행 비율이 있는데 그 집행 비율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집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 조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방보조금은 900만 원,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950만 원이고 재원별 집행 내역에서 900만 원 지방보조금은 다 집행을 했는데 자기부담금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집행했다. 50만 원 집행 잔액이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보조금과 비율이 9대 1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50만 원에 대해서 90%, 45만 원을 시도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담금 집행 비율도 따져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이 결합되어서 집행되는 사업이라면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보고에서도 재원별 집행 내역에 자부담금을 먼저 선집행 완료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지출하시려면 한 달 남았어요. 예, 자기부담금 집행률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증빙의 명확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 전용 카드로만 집행하셔야 됩니다. 현금 인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미서부터 그다음에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기에 따라서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영수증이 붙어 있어서 증빙 서류가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밝히는 지출결의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서류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서류를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실적 보고서입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실적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첨부 서류에 정산 보고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보고서가 별첨 서류가 되는 거고 실적 보고서가 메인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호는 이제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할 지도교육청에서 안내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적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사업 개요, 그다음에 이제 총 사업비가 얼마고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이제 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방 보조 사업이 교육청만 파트너로 해서 교육부를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도청이나 시군구와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같은 보조 사업인데 시군구에서도 몇 퍼센트 같이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이 서류에서 이제 서식을 좀 바꾸셔서 이 교육청 보조금 얼마, 뭐 시도청 보조금 얼마 또는 뭐 시군구 보조금이 얼마라고 해서 여기다 칸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 이제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요. 보조금 자부담이라고 해서 시도청이나 시군구의 보조금이 일부 성격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서식을 수정해서 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자부담이 아니 시군구의 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된다면 그 보조금도 같이 여기다가 판을 추가해서 표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교육청 사업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시도청이나 시군구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같이 받는 것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인데 대전 서구청에서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교육청 보조금으로 500만 원 확보하였고 자부담으로 50만 원 확보하여서 65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라고 이제 여기 추진 방법 쪽에 그런 내용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있죠. 여기 사업 계획에 내실 때 아마 스케줄표를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몇 월에 뭐 하고 몇 월에 뭐 하고 쭉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업 계획 대비 실제로 추진 실적을 계획 대비 실적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되고 만약에 작성을 못했다면 여기가 비어지겠죠. 그러면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사유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성과가 뭐다라고 기술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체 입장에서 우리 지방보조 사업에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자체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아 비판성을 좀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 건의할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작성해 주시면 시도교육청에서 읽어보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업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실적 보고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에 보면 중요재산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보조 사업자분께서는 중요재산이 없으실 텐데 법적으로는 50만 원 이상의 자본 형성적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 있다면 중요재산이 나갈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중요재산이라고 지정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재산으로 사전에 지정받지 않았다면 요건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도교육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품은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중요재산 통보가 가면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중요재산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그리고 동산으로는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저기 이제 등기가 나오는 동산 있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 재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는 50만 원 이상의 취득가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일 경우에는 중요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중요재산 목록을 통보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그러한 지침이 없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장부터가 이제 지방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인데요. 이 서식도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 규칙의 법적 서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 총괄표나 내역별을 보시면 재원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단일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시는 사업자라면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동일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도청으로부터 3, 교육청으로부터 6, 자부담으로 1 해서 이렇게 3대 6대 1로 매칭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지원받으신다면 도청으로부터 받는 지방보조금이 얼마다라고 여기다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해서 재원별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 재원은 요것만 그러니까 이 서식은 이것만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자신이 지금 수행하시는 지방보조금이 어떠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보조금과 자부담 외에 타 시도 어, 도청이라든가 또는 시청이라든가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함께 받아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을 하신다면 요거 재원을 추가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회 쪽은 도청으로부터도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같은 전국체전 운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추가해서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 그 체육회가 아니더라도 지방보조 사업에 하시도나 시군구에서 보조금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이 재원을 별도로 칸을 만들어서 추가해서 정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 말씀을 드릴까요?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지방보조 사업자들께서는 분명히 그 동일한 지방 보조 사업 명목으로 뭐 어린이날 사업이라든가 뭐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사업에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대구 시청에서 얼마, 대구 교육청에서 얼마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교육청으로부터 얼마, 부산 시청으로부터 얼마,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얼마,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얼마 같은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한테는 교육청부터 받은 지방보조금만 정산보고하시고 그 도청에는 도청에서 받은 지방보조금만 정산보고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산보고하시는 바람에 같은 지방보조 사업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같이 지원받았다면 같이 표시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밑에 주석이 나와 있어요. 이 주석을 좀 확대해서 보면 그 집행 내역에는 지방 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산 보고서 제출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품위서부터 견적서, 세금 청구서,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서,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한 건으로 묶여 있는 증빙 서류가 같이 정산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이상한 공무원들은 증빙 서류는 지방보조 사업자나 보관하는 거지 교육청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다 잘못된 얘기죠. 예. 정산을, 내용의 충실성을 심사하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출한 증빙서를 봐야 돼요. 영수증이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지출 결의서를 다 확인을 해야 이 정산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된 건지 아니면 그냥 허위로 작성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증빙서도 없이 이 정산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정산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공무원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빙 서류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상 취득가액 50만 원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육감이 지정한 자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중요재산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보조사업자께서는 중요재산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다면 충실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중요재산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감의 승인 없이는 양도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고장나서 처분하고 싶어 하더라도 교육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냐? 그 물품마다 좀 다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보통 물품이라고 하면은 최소 5년 또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는 7, 8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실 때에도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가끔 있죠. 뭐 교육청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청에 사실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지는 못하는데 교육청에서 혹시라도 돈이 많아서 그 지방보조 사업자분들의 교육장을 건물을 지어줬다. 그러면 그 교육장 건물을 이제 부동산 등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등기할 때에, 부기 등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부기 등기에다가 이 이 재산은 교육감의 승인 없이는 매각이나 양도가 불가능함 이렇게 이제 첨가 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육청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잘 해드리진 못하는데 어쨌든 어, 핵심은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요재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내용의 적합성을 볼 때에는 정산할 때 내용 적합성을 본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이제 그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할 때 교부 조건을 붙여주잖아요. 그 교부 조건대로 집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 조건에 보시면 혹시라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캠프 활동을 한다, 진로 캠프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로 캠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일정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참가비는 다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가비 받아서 다 도시락으로 다 그대로 일대일 바꿔주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도, 그래도 일단 수익금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에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 수익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사전에 교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산 보고서 할 때에는 이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로 계산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방보조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금이 발생한 사업이 있다면 통장을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별도 통장을 관리하시고 이제 정산 보고하실 때에는 수익금이 이만큼 발생했고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통장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회계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교부 조건에 수익금은 지방보조 사업에서 상계 처리해서 반납 조치한다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수익금을 시도교육청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교부 신청하실 때 이미 명확하게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방보존 관리 기준의 10조와 19조에 수익금까지 반납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부 조건에는 이제 그 필수적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지방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방 정산을 해서 정산 보고서를 볼 때 뭘 핵심을 보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돼서 해수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잘 하시는데 가끔 보면 이제 사정에 따라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내용 변경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변경이 뭐냐면 당초에 이제 사업 계획 집행하실 때에는 이제 집행하실 때에는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계획서를 냈지만 사정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을 데리고 타 지역으로 문화 연수를 가겠습니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데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도 문화 정승지가 많으니까 관내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탐구하는 거 내용 바꾸겠다 하시려면은 그냥 바꿔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시도교육청에다가 소속 시도교육청에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를 관내로 내용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내용 변경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 또 뭐 체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야 돼서 대형 버스 임차비로 판정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보니 버스를 탈 만큼의 학생이 모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가려면 대형 버스가 아니고 택시로도 타도 충분하겠다. 택시 한 두 대만 부르면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버스 임차가 아니고 택시비, 교통비 지급으로 내용이 바뀌겠죠. 그렇게 이제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들 그런 거 할 때에는 이제 내용 변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의 승인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변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하시면 안 되고요. 사전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교육감이 정한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미의 배부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미하니까 내용 변경 내 맘대로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이 교육감이 정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미한 내용 변경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교육감이 미리 교부 조건을 보내줬을 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육감이 별도로 경미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라는 내용이 교부 조건에 없다면 어, 모든 것을 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용 변경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승인 받은 다음에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혹 보면 지방보조 사업자가 사정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을 넘겨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격한 바에 따르면 교육감의 승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사업자 간의 보조 사업을 인계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사업을 인계해 주실 때에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감에게 신청했는데 교육감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냥 사업을 접읍시다 하고 사업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간에 거래하시면 안 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지출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원법 14조와 15조 그리고 지방관리기준 17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의 적합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분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 수행하셔야 되는데 자기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방보조 사업자를 수행하는 분들로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상반기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 충돌 방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또는 자신의 가족과 이해 영리 목적의 수의 계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리 목적의 수의 계약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보조금 매뉴얼에서도 임직원 등이 자신이 운영한 업체, 단체, 계약관계 있는 업체 또는 단체 내부 거래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부 거래로 인정될 경우는 한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상반기에도 교육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군산시청에서 2012년에 나왔던 사례예요. 그 2009년도에 지방보조 사업자인 동그라미 센터하고 그 미술치료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미술 치료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자도 아닌 소장 홍길동이 그러나 지방보조 사업자 공동 주최로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신이 행사를 주최하는 거라서 이분들은 지방보조금으로 강사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 8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 사업자가 자신이 개최하는 행사나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강사 수당을 포함하여 재료비라든가 무슨 거래하는 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일 경우에도 모든 거래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 수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이제 잘 틀리는 문제가 지방 보조금은 교부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존하는 형태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교부 결정 통지는 4월 1일자로 왔는데 3월 달에 연구대회를 한다며 연구대회를 개최를 하고 연구대회와 관련된 임차비를 4월 달 이후에 교부 결정돼서 온 지방 보조금으로 어, 그, 그 임차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지출 일자를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대회가 언제 열렸지라고 내용을 날짜를 확인하게 되면 그건 실적 보고서를 보면 알겠죠. 실적 보고서에 3월 25일 날 연구대회 개최 시상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보전 교부통지는 4월 1일 되어 있으면 3월 25일 날 개최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존해 줄 수가 없습니다. 4월 1일자로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가 왔다면 4월 1일 이후부터 한 행사에 대해서만 지방보조금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가 7월 1일 날 왔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교부 결정 일자가 다 틀릴 거예요. 교부 결정 일자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하실 때, 환수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그 일자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제가 상반기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방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없으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이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지방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경비는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음, 강의실 임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저기 분필이나 종이 등 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간접적인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 안 되고요. 이런 지방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지방보조 사업자 단체의 사무관리비 안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간접 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별도의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직접적인 경비는 가능하다. 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실 대여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경비만 허용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취득이 금지가 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6조 제3항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비 및 직기비 등 임차비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비나 직기 등 그 자산 취득성 물품은 대부분 그 임차해서 렌탈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교육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유형자산 비목을 계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렌탈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치형은 자부담금이 입금된 계좌의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될 거고, 비예치형은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보조금 통장에서 계획대로 자부담이 수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보조 사업자를 보니까 자부담금을 100만 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100만 원을 입금시키셨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줬는데 10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자부담금을 바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뭉태기로 인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집행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하시면 지방보조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약속한 자부담금이 있다면 실제로 입금해 주시고 자부담금에서 집행할 경비는 자부담금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요거 다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다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증빙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용카드 사용하셔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 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면 거래하지 말으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방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이 되고요. 교육비 특별하게 예산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업체와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강사들처럼 개인적으로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강사 수당이 나가는 거라서 그분들이야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종이라든가 토너라든가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용역사업, 이벤트, 같은 행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벤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용역 회사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그런다면 거래하지 말으셔야 돼요. 또 그 체험 활동 같은 거 하실 때 아직도 에어비앤비로 거래하시는 숙소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숙소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허가받은 어, 숙박업소랑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소를 확보했다가 불이 나든가 나버리면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지방보조 사업의 혜택을 받는 어, 대상자들이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못 받아요. 하지만 그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식의 숙박업체와 계약을 하시면 그분들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다 가입을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상해 활동이 상해가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책임으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불법 계약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정식으로 숙박업소와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태의 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차명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의장을 빌렸는데 그 강의장은 어느 사설업체의 강의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설업체의 강의장이면 사설업체랑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설업체의 대표자나 사설업체 회사명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다른 타인의 명의로 계약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 건물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렌탈을 하셔야 되지, 차명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불법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치형이니까 이제는 뭐 BH를 제외하고는 일괄 인출, 일괄 납부 이렇게 하시는 건 없으시겠죠. 지방보조사업비는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만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출결에서 작성해달라는 말씀 꼭 드렸죠. 그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지출해야 되고요. 이때 대표자의 결제는 개인의 서명이나 개인 도장으로 찍어주셔야지 저기 본부장 대표이사 뭐 이런 직인을 찍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도장이나 개인의 서명으로만 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먼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는 사용 제한 업종이 있어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 업종 안 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 사업자가 사업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담당 공무원과 얘기하셔서 교부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이곳에서 사용 가능함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전국소년체전 훈련비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종목이 골프야. 그러면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출입을 해서 그 보조금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레저 업종 중에 골프장 사용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허가하고 해서 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예외적으로 해달라라고 시도교육청 관할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시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레저 업종이라 계좌 이체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가 안 되는 업종은 계좌 이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걸어놓은 것은 집행 자체를 하지 말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하는 거는 회계부서로 서류가 넘어오면 이상한 데서 돈 쓰려고 하네 쓰지 마라고 돈을 안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카드를 긁어버리면 이미 집행이 끝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걸어놓은 거지 전용카드 사용은 안 되지만 계좌 이체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예, 드립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관련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강사비 지급이 강사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납부가 올해 처음 생긴 거냐라고 질문이 드는데 아니에요. 건국 이래로 항상 있었던 겁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속 임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매월 10일에 납부하는데 기타 소득세는 이와 다르게 하는 거냐? 그때그때 납부하라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니에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납부 기한이 매월 10일일 뿐입니다. 월급도 근로소득세도 10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예. 월급 나가는 날 근로소득세 바로 납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헷갈리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 해에 예를 들어 11월 달에 납부하는 것들이 11월 달에 지급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하라는 거지 세금을 납부 완료하라는 거지 아, 근로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나 어떤 사업소득세나 납부일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사나 출제 수당은 비과세냐는 질문도 있으신데 아닙니다. 어떤 수당이든 다 과세고요. 다만 1인당 월 누적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받아가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금액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안마 치료하는 물리사분이세요.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 받아가세요. 한 달에 네 번 오세요.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네 번이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럴 경우엔 이분은 과세 대상자예요. 그래서 기타 소스 떼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5만 원마다 세금을 그때그때 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누적액이 10만 5천 원 초과할 때부터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은 물리치료사처럼 한 달에 4번 오시는 경우라면 매월 말일의 수당을 일괄 지급하시면서 세금도 같이 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올 때마다 지급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주 1회 출강 시 10만 원으로 매월 말일 40만 원 지급하는데 주 1회 원천 징수하라는 건가요? 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 1회 지급을 하든 월말 1회 지급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누적된 금액이 한 달에 12만 5천 원일 경우에는 과세니까 원천 징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비가 있는데 출장비도 원천 징수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출장비 자체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출장비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강사 수당과 출장비를 같이 준다면 강사 수당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는 무조건 오면 출장비 10만 원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과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비는요,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요,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관외를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창원에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 창원까지 가는 KTX비가 29,500원입니다. 29,500원을 왕복으로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원까지 가서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그러면 숙박비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만 만약에 숙박이 발생한다면 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액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제한선이 있습니다. 서울은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외 지역은 7만 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창원 가서 자고 왔는데 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줄 수 있는 여비 한도액은 숙박비는 7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비는 최대 2만 5천입니다. 이거 할 때에는 하루 종일 창원 가서 산다 그러면 2만 5천이 다 지급되겠지만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강의하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라면 점심값만 드려야 돼요. 점심값만 드린다면 2만 5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한 9천 원 정도 되겠지, 한 8천 원 정도, 8천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한 끼 정도 해당하는 금액만 8,750원만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비는 최대 2만 5천 원이지만 이것도 교통수단 제공 시에는 50% 감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죠. 뭐, 제가 창원까지 갔어요. 창원까지 가는데, 지방보조 사업자분께서 친절하셔서 별도의 차량을 보내셔서, 저를 강의 장소까지 운송을 해줬어요. 그러면 일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간 교통비를 책정을 해서 주는 거라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오면 10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10만 원 줍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과세예요. 그건 여비가 아니고 수당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액 지급하는 거는 과세 대상이고, 실제로 발생된 교통비를 정산해서 주는 거는 비과세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이렇게 품위서가 있어야 되고요,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견적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되고 세금계산서가 대해서 이제 계좌이체 쓰면 계좌이체서,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이렇게 사진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네. 원천 징수를 강사비 지급비를 납부하지 않고 말일을 모아서 일괄 납부했는데 문제가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일괄 납부하지 말아주세요.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정산하시는 담당 공무원은 정말 제대로 원천 징수를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강사비가 나가는 그때그때마다 원천 징수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만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일에 모아서 일괄 납부하시면 예를 들어 강사가 30명이 한 달 동안 발생을 해서 30명분의 원천 징수를 했는데 그게 남승환부터 시작해서 김지혜까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원천 징수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원천 징수할 때 납부 영수증은 총 금액에 따른
세금액만 기재가 되지 이게 남승환이한테 주는 거다, 김지혜 강사비에 주는 거다, 뭐 박정원의 그 강사비에서 나간 거다 매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발 강사비 지급할 때 원청 징수를 함께 해주셔서 1대1로 매칭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그 누군가의 편의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원천 징수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사가 많이 발생하는 교육 활동의 특성상 이 강사는 2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3만 2천 원 발생하고 이 강사는 80만 원을 받아서 저기 세금이 1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원천 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두 명분의 강사비가 120만 원이라서 3만 2천 원하고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해당되는 원청지수 영수증 한 장만 붙어 있으면 이게 누구의 강사 수당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를 별도로 소명을 요구해야 돼요. 예. 지방보조 사업자도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하실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당사자에 맞춰서 그때그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교육 활동의 강사가 10명이 그날 하루에 10명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 10명분의 강사 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10명분에 해당하는 원청징수 영수증 하나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휴는 한 달 내내 각각 다른 연수 프로그램으로 강사들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섭외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원청 진수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씩 세금을 뜯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이 지금 명세서 만약에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표로 하나 해가지고 남승한 강사한테 20만 원 강사수당 지급해서 3만 지방소득세 2만 9,500원에 소득세 2만 9,500원에 지방소득세 2,950원을 뗐습니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김지혜한테는 80만 원을 줘서 80만 원을 줘서 소득세 12만 원과 그리고 지방소득세 12,000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같이 끼워 주신다면 그럼 총액하고 원천징수용 수준의 총액을 맞춰보면 30명분의 강사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세금을 다 뗐구나. 그래서 총 세금이 40만 원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신다면 그런 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출품위가 올라오고 강사 이력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강사 이력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강사 1호인지, 일반 강사 2호인지, 특별 강사 1호인지, 특별 강사 2호인지, 이 치도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에서 강사 자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사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강사 이력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청구서가 있어야 되겠죠. 왜 청구서가 있어야 될까요?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청구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전문 강사분들께서는 개인별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강사 수당에 대해서 이체서에 따라서 원천 징수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야 되는 거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하나씩 붙는 거고요. 뭐 사진도 같이 찍어서 첨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정산 검증이 강화되는데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 체육회처럼 좀 큰 단체들은요,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나 또는 공인회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정산 보고서를 검증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산 보고서가 이상이 없음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되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방보조 사업을 어, 하나만 하시지 않고 여러 사업을 예를 들어 대전교육청이면 대전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을 여러 개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업자분들은 동일 회계연도의 누계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가 별도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셔가지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할 때의 규모는 지방보조금 한 건이 10억 원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방보조금 여러 지방보조 사업을 누계로 집행하다 보니 1년 동안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쪽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총액이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도 똑같이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에는 지방보조금 단건에 10억 원이 아니고 여러 지방보조금 사업의 누계액이 10억 원 이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보조금 3억 원짜리 사업도 하시지만 다른 부서로부터 또 받으셔가지고 여러 지방보조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지방보조금 1억 원, 어버이날 행사한다고 지방보조금 1억 원, 장애인 대상 체험활동 하신다고 또 한 3억 원, 그리고 저기 교원 단체 연구 보조 사업을 지원한다고 또 5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혼합되다 보니까 10억 원이 10억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체육회처럼 큰 단체들은 당권의 지방보조금 사업 하나가 10억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이럴 때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정수급의 유형은 목적의 사용, 허위신청 및 증빙위조, 교부조건 위반, 자부담금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은 지방보조금 10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가름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럴 때에는 지방보조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기 때문에 검증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정산보고서 하나, 그다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두 개만 첨부하시면 돼요. 예. 부정수급의 유형은 이 네 가지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상반기에도 쭉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례 연습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쭉 제가 뭐, 이거는 상반기 때에도 예시를 많이 들었던 거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례 연습 이 내용은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정수급 시의 적발시 조치인데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 먼저 허위나 부정수급 하실 때는 지방보조금 한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반수금의 제재부과금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행동하실 때에는 최대 5년간 지방보조금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부정수급액이 크면 위반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몇 년간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거짓 신청이나 목적의 사용 등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돼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재부과금 부과 기준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환액의 300%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건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평가하실 텐데요. 운영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입니다. 성과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서를 내시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의 증액과 감액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을수록 예산 증액에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는요,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유지할 건지
사업의 존속 가치를 묻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유지 필요성 평가라고 하고요. 1년,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대상자는 아니실 텐데, 3년 내내 했다. 그러면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이 될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요것은 이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는 절대평가여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거의 없었는데 행정안전부가 보기에 너무 봐준다 싶었는지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 평가 지표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어서 누군가는 매우 미흡이나 미흡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나 유지 필요성 평가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이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해당이 되면 지방보조 사업이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도교육청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또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평가에서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교육청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평가 작업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도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연용평가 연간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보 공시는 이제 지방보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는 누가 하느냐 하면 지방보조 사업자가 맞고요.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자의 공시 의무 대상은 1년간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저는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요. 예, 지방보조금 사업이 100만 원이라면 당연히 공시는 안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 회계 연도 중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간 누적된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대부분 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건만 해도 500만 원 미만 사업이 거의 없어요. 최소 한 300만 원짜리 사업 몇 개는 봤는데 대부분은 다 500, 800, 1000만 원 이상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시 의무 대상자가 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시는 보조사업자분들은 누적된 금액이 50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시 의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은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 정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감사 보고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이고, 감사 결과는요,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증 운영상을 감사를 받았다면 그 감사 결과 관련된 보고서 서류를 같이 공시하게 되어 있고, 공시 기한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니까 12월 말로 끝나는 사업이라면 4월 말까지 공시해 주셔야 되고, 공시는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시 자체 프로세스는 해리스에서 별도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게시판을 공시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게 공실 의무 위반하면 제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상으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